지난 시간에는 그 소멸시의 의의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고, 기산점, 언제부터 그 기간 계산 시작되는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그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절대적 소멸효설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면 권리 주장을 하는 게 권리가 없는 자의 주장이 되니까 이제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권리 남용입니다. 그 시효 완성이 됐다는 주장이 통상적인 경우는 그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 못 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의 경우도 이게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이거든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주장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권리구제를 허용하는 건데, 더군다나 사인 간의 관계도 아니고 국가가 어때요? 국가가 그 선량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해가지고 어때요? 그 시체도 찾을 수 없게 구덩이에 그냥 갖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갖다 묻어버리고, 뒤늦게 과거서 진상 그 조사위원회 결정 이걸 직권으로까지 해서 물어줄 것처럼 해주고, 그러고 나중에 뒤늦게 가서 어때요? 시효가 완성돼서 못 물어주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할 짓이 아니죠. 그죠? 이와 유사한 거 우리가 실내보호에서도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요? 그 삼청교육대 사건. 그죠? 그 군사 반란 수괴들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그 불황배를 소탕하겠다. 이래가지고 전두환 때 그 할당, 동면마다 몇 명씩 할당해가지고 그 잡혀간 사람 중에는 회사원, 심지어 교사도 있어요. 교사도 주말 부부인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 주말 부부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철을 기다리다가 벤치에 잠깐 누워 자고 있는데 노숙자인 줄 알고 잡혀가가지고 이런 경우까지 있었고, 그죠? 그때 뭐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갖다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저항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숱한 인권 유린 범죄를 국가가 저지르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물어주겠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법리가 바로 지금 논점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원칙은 국가라고 해도 일단 일반 국민하고 원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거 헌법 10조에 돼 있죠. 그죠? 헌법 10조에. 이런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거 그 자체가 무조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될 거는 세 번째 줄 보면 일반 채무자, 그 일반 국민과 같이 소멸시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되는 건데,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관한 요건을 밝힌 게 두 번째 판례고, 그 이하가 어때요? 이제 포섭 과정인데 포섭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일단 그 요건 한번 보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들에 나오는 게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요게 이제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국가가 진상조사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물어줄 것 같이 하는 게 바로 요런 경우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되는 표지고, 그 다음에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것도 이제 사기친 거죠. 물어줄 것 같이 한 거. 요런 것들이 이제 포섭이 돼요.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요건이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판례는 특별할 게 없어요. 아까 요건 중에 한 논점만 그 강조한 거죠. 소멸시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로 보여.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볼까요?
채무자가 소멸시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게 요건 이제 추가적인 암기를 요합니다. 아까 그 요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하고 관계없는 추가적인 걸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채무자의 소멸시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제한을 가하는 건데 거기다 다시 자, 근데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 밑으로 내려가면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주관적 그 요건인 앞날부터 3년, 짧은 기간이 그 3년을 얘기하죠. 몰랐을 때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근데 10년이 아니라 여기서 3년, 여기서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게 부득이하다. 그래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건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전원합의체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불법이 줄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밑에 가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이 첫째 줄부터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과거사 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고 정리위원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물어줄 것 같이 됐잖아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거는 이제 포섭이 돼요. 이게 단지 그냥 인민재판을 그 참관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총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빨갱이에 동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은 수사기관이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에 관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밑으로 중간쯤 보면은 중간쯤이 아니고 그 강조 표시된 거 있죠.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걸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사실상 장애 사유 이러면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표지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 소멸시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일관되지 않다는 게 그거예요. 아까 그 행사할 수 없는 그 장애는 법률상 장애에 한정되는데 이건 사실상의 장애잖아요. 그죠? 왜냐면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형사하고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무죄로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 민사소송 제기하는 데 법적 장애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실상 장애가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문장으로 주어져 놓고 따라서 이거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러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런 문장 나오는 거는.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여기는 또 6개월이에요. 이건 사안별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6개월. 이건 시효가 아니 시효 정지에 준하는 기간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아까 3년짜리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6개월의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채권자 근데 요 위에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7급 수험생들은 형사보상 청구권에 관한 이걸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봐야 이제 이해가 더 쉬워요. 채권자가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더라도 아까 말했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형사보상 청구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 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경우 이때는 소멸시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은데 6개월은 똑같아요. 그때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 기산점을 잘 봐야 돼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기산점. 내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 권리 행사한 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 행사의 사실상 장애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돼. 자, 요거 두 가지로 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아니면 그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요거를 정확히 외워둬야 돼요. 어떤 게 먼저 났어요? 재심 무죄 판결이 먼저 난 거죠. 먼저 난 재심 무죄 판결, 그러니까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안 지났더라도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지나면 이거는 국가배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이고 동시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 동시 충족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됐다. 예를 들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안 지났다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3편에 가면 행정심판 제기가 안 나라고 있은 나라고 관계가 나오거든요. 안 나라고 있은 나라의 관계가 알았다면 90일 내야 돼요. 몰랐을 때 그 18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180일 내라도 그 180일이 안 지났더라도 안 나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권의 228. 거기 보면은 중간에 괄호 4 처분이 있으면 안 경우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인데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제기기간이 도과하면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동시 충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나로부터 90일이 지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 재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배경을 알고 봐야 이제 독해가 쉬운 그런 쟁점들이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길게 요지가 이 정도예요. 요지가 판례 전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가 조사 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 앞에서도 봤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인데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그랬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 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인데,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이거는 뭐 애우지 않아도 될 판례예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 보고서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증거재판주의라는 거 상식이죠. 외울 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 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 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의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이때 무조건 저걸 믿고 재판하면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 되겠죠.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전부를 판단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상식적인 결론이라 뭐 한 번 보면 더 이상 보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포섭이 좀 돼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 보면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 후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데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포섭이 되잖아요. 아니 지가 그 진실규명 결정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뭐 직권으로 조사까지 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청에 의한 거든 직권에 의한 거든 똑같다. 요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런 게 객관식 뒤흔드는 거는 그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와 달리 신청에 의한 경우는 뭐 다르다. 하나를 뒤트는 게 고전적인 출제 기법이거든요.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권이죠. 신청에 의한 경우도 그렇고 직권. 이때도 뭐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거로 봐야 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 신청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신청이든 직권이든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에 관한 거 나오는데 요양급여 중에 이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 요양변 이것도 위반 인정한 건데 이것도 애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장애 갖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법률상 장애가 아닌데도 이게 이제 실무 관행 때문에 그런 건데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요양급여 승인이 돼야 휴양급여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게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는 각각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맞는 것이고 시효가 정상적으로 완성했다면 권리가 소멸돼야 맞는 거거든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이 법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에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실상이거든요.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신의성실 위반이다라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거창 양민학상 사건인데 이거는 3-42에도 국가배상에 또 다른 논점이 또 있어요. 그 입법 부작위에 관한 게 또 있는데 3-42 3-42 보면 맨 밑에 관련 판례 1번 있죠. 이거 입법행위 내지 입법 부작위 이게 1-207 뭐 페이지만 인용하고 해당될 때 한번 다시 다른 논점 전혀 다른 논점이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거창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알다시피 헌법 수험생들은 이제 그 헌법 개헌사 개정사 그 헌법 개정사 줄여서 개헌사라 그러죠. 이 몇 차 개헌 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인데 이승만이 그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 간선제였어요. 근데 국회 간선제였는데 이게 간선제로 해서는
그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버리니까 도저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계엄을 선포하고, 그죠? 그때 6.25 전쟁 중이었잖아요. 6.25 전쟁 최대 수혜자가 김일성과 이승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승만도 6.25 전쟁을 그 핑계로 해가지고 계엄, 빙자해가지고 왔대요. 정적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국회 뭐 고소해가지고, 기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막 헌법 개정 통과시키고 4.4.5.2까지 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서 정권 연장했던 건데, 김일성이라는 작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6.25 전쟁 실패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박헌영 맞죠? 박헌영 같은 이 남로당 출신들 싹 정적들, 연안파, 중국 공산당 계열의 연안파 싸그리 정적 숙청하는 거로 6.25 전쟁을 이용했거든요. 이거는 뭐 물론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네. 그 6.25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남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될 걸 그걸 빠뜨렸네.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일성과 이승만이다. 여기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정권의 위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고 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스케이프고옵이라 그래요. 희생양이라고 해서. 그 히틀러 정권 때 유대인이 바로 스케이프고옵,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했죠. 여기도 빨갱이 사냥 그거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인민군 군복을 입고 따발총을 갖고 국회 진상규명 거기 온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해가지고 총까지 쏴가지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판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참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피고 국가소속 행정부의 국방장관 등이 거창 사건의 발생 직후에 그 진상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으나 따발총까지 써가지고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걸 봤는데 그 후에 피고 소속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951년 5월 14일 거창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1951년 12월 16일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는 거창 사건의 선회와 가해자 및 그 가행위가 불법행위인 점을 모두 알았다고 보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판결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 군사반란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이 거창 양민들 희생자 유족들이 다 정권의 감시와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손해배상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 특별법 제정했는데 그때 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서 직무 권한이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승승장구했던 유신의 아들 고건이라는 자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했는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이게 배상이 안 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이런 판결을 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조금 그런데, 울릉도 간첩당 사건이죠. 저런 건 뭐 그 간첩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저런 건 외우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결론. 그 다음 고문 협박, 이거 아까 판단 페이지 혼자가 밝힌 거 거기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국가의 반인권 범죄가 아닌 거죠. 13번은 이거는 뭐 권리남용이 아니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게 되게 쉬워요, 이런 거. 14번도 그 보도연맹 사건이죠. 이것도 대외적으로
전향자라는 건 뭐냐면 좌익이었다가 이제 우익으로 전향했다. 이래가지고 관변단체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가 조직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이었어요. 보도연맹이 그 산하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6.25 전쟁 때 이거 북계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처형을 한 사건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이거 모를 사람 없죠.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상부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일부가 처형 대상자로 분리되어 집단 총살을 당한 것. 뭐 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순한 시위예요. 뭐 국가에 의한 뭐 고문, 치사 뭐 이런 정도가 아닌 자신들의 시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이 되었음을 그 당시 짐작했던 원고도 아까 사법시험 그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불합격 처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다는 사위만으로는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뭐 아까도 다른 면적으로 나왔던 거라. 그 다음에 또 경상북도 문경군의 문경학살 사건 이것도 뭐 당연히 그 권리남용 인정되겠죠.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했는데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9년 12월 10일에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자 항변한 건데 이거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구타와 가혹행위라는 이런 표지 같고,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대머리 정권의 그 불교 그 탄압 사건이거든요. 이게 범난이라고 해요. 범난. 이 법이라는 게 그 불교를 가르치는 용어로 많이 쓰이죠. 그 불교의 삼보라 그러죠. 삼보. 물론 저는 무신론자라 뭐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교양 삼아 봤던 건데, 삼보라고 해서 불교의 세 가지 보배, 불법 승이라고 하는데, 불이 그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저를 그 법보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5대 산의 상원사, 그리고 저쪽 평창인가 뭐지 거기가 정선인가 태백 그 정선 고안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도 진신사리가 있고 거기는 불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형상을 본 또 불상 자체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 그 불보사찰은 부처님 불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법하면 이제 이게 불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인사가 그 팔만대장경 거기 모셔놨잖아요. 거기가 불보사찰이라고. 그냥 승하면 스님을 얘기해요. 스님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전남의 그 순천의 송광사,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승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법이 이제 불교의 이제 난이다, 이제 범난이라고 하는데, 198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일어난 이른바 12.7 범난 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이 돼가지고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년 11월 26일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 6월 5일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한 사안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 이유는 피해자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부터 기산다. 이거 하나 논점 알아둬요. 불법 구금 상태. 이건 아까도 나왔잖아요. 위법이 적법화된 그때, 아까 그 불법 구금 사건 또 나온 거 똑같아요. 기산점은.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7 범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의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이런 거 했다고 국가가 소멸시 이익을 포기한 거로 볼 수 없고,
국가 소멸시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마누라 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이순자 마음, 그 전두환 마음에서 이심전심이다. 대머리와 주걱턱, 이 현대판 환상적 궁합이다 할 정도로. 얘네들이 다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유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도 그럼 불교가 변했냐? 불교의 친전두환, 친노태우, 그 다음에 더군다나 김영삼, 이명박은 아예 뭐 그 기독교 장로 출신이에요. 뭐 노골적으로 불교를 탄압하는데도 그 정권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불교의 일반 신자하고 불교 이쪽에서 기득권 이 종단 스님들하고는 나눠 판단해야 됩니다. 일반 신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불교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는 그 몇몇 그 땡중들 때문에 문제죠. 기독교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개독교라고 하는 그 극단주의 미치광이 일부가 문제이듯이 이 불교도 이 돌중 땡중이라고 하는 여기가 문제예요. 진짜 뭐 수도승 이런 분들은 존경해야 되는 거고 그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불심 깊은 신도들 얼마나 삶이 또 거룩해.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항상 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 종교를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종교 자체가 나쁜 이의가 없죠. 그래서 요거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 이거 나오면 뻔하죠, 뭐. 자, 대충 유형화됐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그 다음에 소급표인데,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뭐 출제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 만료시에요. 근데 그 효과는 시효기간이 개시한 때 거슬러 올라가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시효기간 만료 때까지 발생했던 이자까지도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어요. 취득시효는 이제 반대죠. 권리를 이건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 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 법적인 게 아닌 이걸 근거로 아예 법적으로까지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이냐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도 소급표예요.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이었던 거로 인정하는 제도. 소급표는 똑같아요.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나. 공물의 시효취득의 핵심은 그 국유재산의 분류예요. 이거 법률 관계에서도 봤죠. 국유재산은 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그죠? 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기억이 나야 되죠, 여러분들. (139에서) 봤잖아요.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사건 설정 금지되고 시효취득 불가. 그죠? 그때도 한번 읽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재산은 안 되고 일반재산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행정재산인지 공용 폐지돼서 일반재산, 옛날 용어로는 잡종재산이 됐는지 관련되는 것만 좀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행정재산은 안 돼요. 다만 일반재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가능해요. 이 결론은 간단해요. 근데 판례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현재 보존용 재산인데 이거 용도 폐지되기 전에는 시효취득을 부정하는데 이거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이 공물의 성립요건, 소멸요건은 6편의 공물법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논점 중에 하나예요. 7급 수험생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요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공물의 종류에 따라. 다 학설하고 판례가 다른데 판례를 요새는 뭐 고판례 위주니까 학설은 어때요? 그 형체가 상실되면 의사적 요소는 필요 없다. 근데 판례는 뭐냐? 묵시적이나마 공용 폐지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판례는 공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리가 간단해요. 왜냐면, 이게 행정재산일 때는 일반 국민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점유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용 폐지를 요하고 이걸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국민이 국가재산을 갖다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국가 이익, 국익, 공익을 갖다 중시하는 게 판례 가치관이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일단 행정재산은 시유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뭐 법 그대로고. 근데 이건 좀 음미할 건 있어요. 이 단순 결론만이 아니라 이 문장을 좀 음미할 게 있는 게 행정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 이 공적인 용도에서 폐지한다는 걸 줄임말이에요. 공적인 용도에서 폐지한다. 공용 폐지되면 잡종 일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잡종 재산이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 시효 대상도 될 수 없다. 공물의 용도 폐지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이것도 종합 정리했죠. 적법한 의사 표시 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 행위를 가지고 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나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무효일 때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효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를 불문하는데 자연공물인 바다, 이게 자연공물이나 인공공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강론의 공물법에 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얘도 일단 묵시적 공용폐지는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일반론 그대로고 이제 묵시적 공용폐지에 대한 판단 기준 눈으로 익힐 필요가 있죠.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그냥 방치되고 있다거나 이런 거 갖고는 인정이 안 돼요. 우리가 부작위 개념 신뢰부 원칙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 단순한 방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걸 떠올리면 돼요.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됐다. 추정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단은. 그 3번도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인데, 이거 사실관계까지,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일부의 건물이 세워져 있고,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사실상 대지하에 법적인 어떤 건 없고, 그렇더라도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토지를 봉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묵시적인 용도 폐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알았어야 알고도 묵인하는 게 묵시적 의사 표시라 그랬죠. 몰라서 어떤 사실을 모르면 의사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 방치해야 묵인이 돼야 묵시적 의사 표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독해가 다 되는 판례예요.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대지해야 되고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공연은 제공되는 거고 그렇더라도 용도 폐지가 없으면 이게 다 똑같은 계열이죠. 그 다음에 그럼 공용 폐지 인정한 거 두 가지. 외우기 쉬워요. 관사 이렇게 외우면 끝나버려요. 그 소장 관사든 학교장 관사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7번째 판례 학교장 관사 볼까요? 이게 이제 학교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 폐지한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 어때요? 요 국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인정받은 거예요. 묵시적인 거예요. 사친의 이사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교장이 국가의 지시대로 부동산을 용도 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해서 지시를 어기긴 했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용도 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거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용도 폐지 자체가 국가의 지시에 의한 거다는 거고. 오랫동안 국가가 매각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지시한 대로 이행을 안 한 걸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묵인이 되는 거죠. 알고도 문제 삼지 않는 걸 묵인이라 그러지, 몰라서 뭐 의사표시 없는 건 묵인이라고 안 하죠.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 폐지되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것. 해면에 포락되어 사건이 소멸되고, 포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해변에 있는 그 낮은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갯벌이나 산 같은 게, 이게 산이 오랫동안 침식작용에 의해서 지반이 약해지면은 스르르 무너져 가지고 바닷속에 잠겨버리죠. 이걸 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소유권, 사소유권이 내 땅이었는데 내 소유에 임야였는데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포락이라고 하는데, 해면에 포락되어 사건이 소멸되고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근데 이건 이제 간척 사업을 공유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인데 이거는 그 특허라는 걸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면 국유재산을 일반 국민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물건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게 사용이 허가되는 거예요. 이건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공물의 그 사용 허가가 특허라는 거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정리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하면 특허라는 걸 눈치채면 돼요. 공유수면이 공적인 소유의 수면이니까 공적인 물건, 공물이거든요. 초과하여 매립되면서 육지화가 된 거예요. 육지화가. 그 매립지에 대해 국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존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다합으로 변경됐다. 그런 것만고도, 그런 사정만 갖고도 공용표지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런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쉬워요. 보존재산인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국유토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재산만 되는 거지. 이것도 두 번에 걸친 위헌 결정으로 됐다 그랬고, 첫 번째 판례는 70페이지 관련해서 이미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조합이 자연 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이게 자연공물은 자연 상태 공적인 물건이어야 되는데 논밭은 공적인 물건이 아니죠. 그죠? 딱 봐도 논밭이 뭐 문화재예요, 뭐 공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시효 대상이 된다는 거는 해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는 시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건 3-426에 있는데, 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유리한지 알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 각자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하거든요. 426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에 1-211 211 맞죠?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그래가지고 자, 잡종재산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국가 땅을 내가 내 소유권으로 취득했다라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거니까, 시효 주장자가 에게 유리하니까 걔가 입증하는 거. 이건 입증 책임이 이을 게 없어요. 누구한테 유리한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논점인데, 시효 취득과 손실보상 청구권.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 시가 완성된 경우, 이게 등기 안 했을 때는 20년이고 등기한 상태로는 이제 10년인데 그 숫자까지 외울 건 아니에요. 행정법에는 뭐 출제가 안 돼요. 민법에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걸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라 그래가지고, 독법주의 형식주의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그때 물건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판례는 취득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취득 시효가 완성된 등기를 안 한 거니까 국가 소유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국민 소유로 있으니까 손실보상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미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건 뭐냐면 등기까지 마친 경우예요. 이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는 국민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취득 시가 단순히 완성만 되고 등기가 안 돼서 소유권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 재산이니까 손실보상 인정. 근데 국가가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거 구별이 되죠? 네, 이것만 구별하면 외우지 않아도 될 판례고, 자주점유의 추정인데 자주점유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하에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소유자라는 의식하에 점유하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타주점유라 그래요. 그 타주점유 같은 게 예를 들어 보면 전세, 임대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전세, 임대차는 뭐예요? 내가 거기 사용수익은 하죠. 사용수익은 하는데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용수익 한다고 타인이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소유자라고 인식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상식에 반하는 거라, 그죠? 그게 자주점유예요. 보충 자료에 해놨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개념 정리 해놨어요. 1페이지에. 교부 청구도 여기다 해놨고, 사친에도 참고로 해놨고, 그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이 공익사업 시행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시유취득 인정이 안 된다는 건데, 자, 판례 보면은 국가도 아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국민하고 원칙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국가라 하더라도 무조건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점유할 때도 민법의 추정 규정,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고,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뭐 자주점유에 추정된다는 거 연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거는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게 아니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시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한번 우리 누구한테 유리한가 생각해 볼까요? 자주점유일 때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유 취득하는 자가 유리한 요건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죠. 또 이거는 입증 책임에 관한 건 추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건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이게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자주점유,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된다. 그러면 그 추정을 깨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 시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 추정 규정 때문에 이 추정과 간주라는 개념의 차이인데, 추정과 간주는 입증 책임에 관계되는 용어거든요. 예를 들어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면은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공정력과
입증 책임에 또 그때 보충 자료로 종합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추정해하는 2-177 거기 4번 보면 공정력과 입증 책임인데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견해 쪽발이 이름 하나 넣어놨는데 행정의 공정력 원고 부책설이에요. 거기다 1-212 행정의 공정력은 적법 추정받는다. 그럼 받으면 당연히 어때요? 추정을 적법이라는 추정을 깨려는 즉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는 필연적 결론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 그거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특별한 법률 규정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은 불법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런 정도의 표지 나오면 당연하죠. 자주점의 추정이 깨어진다라는 거.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잖아요.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까 나왔던 판례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런 재심 판례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를 배척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민법상 제도인데 행정법이 있는데 행정법의 제도는 아까 말했던 거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 180일, 행정소송 제기기간 90일, 1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제척기간이거든요. 자, 제척기간의 의미 취지인데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그 권리 소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 긴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불가능이고 그냥 눈에 가볍게 익히면 돼요.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건 똑같아요. 소멸시효하고. 근데 기간이 짧아요. 소멸시효는 공법상 5년이 원칙이라 그랬죠. 얘는 90일, 180일, 1년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그거에 비해. 중단, 정지, 포기, 소급표가 없다는 점, 이 점이 다르고 또 기산점도 달라요. 소멸시효는 권리 성립 당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늦게 시작해서 더 오래 지나야 소멸되는 게 소멸시효인데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 먼저 시작해서 빨리 없애는 게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금전 채권에는 소멸시효, 형성권에는 제척기간. 우리는 이 정도 소박한 지식만 갖고 충분해. 민법에는 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 기간인지 논의 되는 게 아마 10대 개 이상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법 교수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걸 다행으로 우리는 생각합시다. 아까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 무권한이 된다 그랬죠. 국세부가 제척권이 기간이 도과된 후 도관 경과를 도과라 그래요. 무권한이니까 과세처분이 무효다 똑같아요. 아까 소멸시효하고. 무권한은 무효다라는 이 큰 틀에 그거 다 포섭이 되는 거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거로 볼 수 없는 경우 뭐 이유가 어찌 됐든 5년의 부가제척기간 도과됐다 그러면 무효다. 이거는 뭐냐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배로 길어요. 그런 거지. 요 앞에 거는 우리가 숫자 뭐 5년, 10년까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여튼 제척기간 지났다, 도과했다 이러면 무효다. 그렇게 우리는 그 정도로 정리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으로는 이제 대립도 행정법에는 정지에 관한 규정, 준용을 부정해요. 근데 이제 법률에 있는 거 정지 규정은 별도로 외워야죠. 제척기간에 예를 들었죠. 숫자 알아야 된다 그랬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정지에 가는 건데 이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그랬죠. 아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이럴 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건 어때? 처음부터 다시 90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14일, 요 법률이 정한 기간, 요 기간이 지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국외는 30일, 이 숫자 다 외워야 돼요. 국내 14일, 국외 30일 다 출제됐던. 옛날에 어떤 시험했나? 국회 8급 시험했나? 요 숫자의 합은 몇인가? 그래서 90, 14, 30 해가지고 120, 134. 요 숫자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숫자 정확히 외워둬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쟁점이 되겠네요. 주소 거소인데, 주민등록법이 이제 공법상 주소에 가는 건데,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을 할 수 없다? 주소 단일주의죠. 민법하고 달라요. 민법상 주소는 복수주의거든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예외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렇게 농락당합니다. 이런 정도예요. 법률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주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한다 해서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민법상 주소지는 실제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공법상은 주민등록지가 되는 거고, 이게 달라요. 주민등록지를 판례 보면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인데,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나중에 자족적 신고와 관계돼서 주민등록 나오는데, 전입신고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걸 의미한다. 이 숫자까지 외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옮기는 걸 의미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될 거예요. 거소는 장소와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건데, 아까 그 주민등록증에도 30일 이상 이런 정도 장기 이럴 땐 주소라 그러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단기간 머무르는 곳, 이거는 이제 거수인데, 얘는 출제될 건덕지가 없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수를 주소로 본다. 그 본다는 의제 규정이에요. 의제 규정이라 그래요. 추정과 의제는 달라요. 추정은 반증, 반대 증거로 번복시킬 수 있는 건데, 이 본다, 이 의제 규정은 재판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